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천륜을 거스르는 무자비한 사람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본인과 맞지 않거나 설령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싫어하는 친구였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병에 걸리면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는 게 맞지, 그 기회에 그 친구가 죽길 바라는 건 옳지 않잖아요. 사실 이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당연한 상식 없이 인성 자체가 무자비한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뉴스나 TV 드라마가 아닌 실제 제 주변에서 말이에요. 저에게 있었던 정말 놀라웠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부디 다들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8년간의 긴 연애를 끝내고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랍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같은 무역회사의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나 함께 일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중 가장 빨리 승진을 한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런 예비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예비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연애 4년차, 5년차가 되고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도록 예비 남편은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마음이 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다정하고 잘해주었죠. 결국 저는 참고 참다가 예비 남편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벌써 사귄 지 7년이 다 되어가. 나도 30이 넘었고 오빠도 30 중반이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결혼 얘기를 안 해? 나랑은 결혼하기 싫어? 은진아,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앞으로도 너랑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건 얼마든지 좋아. 하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럼 나더러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으라는 거야? 나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삶 말이야. 오빠는 그런 삶이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가정사 때문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 그다지 화목하지 않은 집안이라는 거. 결혼하면 네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건데, 그럼 너도 같이 불행해지는 거잖아. 우리 그러지 말자. 원래 결혼이란 건 행복한 것도 같이 하고 불행한 것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오빠 가족이 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서로의 집안에는 관여 안 하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지내도 되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럼 나랑 헤어질 거야? 물론 오래 사귀었던 만큼 예비 남편의 걱정이 무엇인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지나치게 장남인 예비 남편만을 편애한다는 것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저는 예비 남편이 너무 착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세 자매 중 둘째로 자란 제 입장에선 부모님이 절 편애하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깊게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30이 넘은 나이였던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이별이라는 최광수를 들 정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굴뚝 같았고, 결국 1년간의 고민 끝에 예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1년 동안, 아니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예비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감격스러웠죠. 제가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오래 사귄 연인들이 오히려 결혼을 못한다던데, 너희 커플은 다행히 결혼에 꼴이 있네? 축하해. 은진 씨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더니 결국 목표를 달성했구만. 멋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자도 저렇게 진취적이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신부가 된다는 것도 실감이 나면서 구름 위에 붕붕 뜬 채로 생활하는 것만 같았어요.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저희 부모님과 언니 동생이 정말 마음에 들어 했죠. 그 전부터 익히 예비 남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와서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훨씬 더 사람이 바르고 선하다면서요. 이후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예비시댁 집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려 했지만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상을 차릴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절 벌써부터 굉장히 반기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설렘 반 긴장 반인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눈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올 줄은 알았지만 세상에 의사 집안의 며느리라니. 저는 일반 직장인인걸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 어머님 소리도 너무 듣기 좋구나. 그런데 네가 무슨 일반 직장인이니? 우리 민석이가 다니는 회사에 그것도 입사 동기라면서. 여자애가 대기업 다닐 정도면 부모님 닮아서 머리 좋은 건 타고났나 보구나. 그래, 아이 계획은 얘기해봤니?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 계획이에요? 일단 식사 마저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결혼부터 해야죠. 참 내 정신 좀 봐. 아이 계획은 차차 얘기해보려고요. 그나저나 음식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많이 먹으렴. 어쩜 먹는 모습도 참 복스럽고 예쁘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 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내심 신경 쓰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비 동생은 없었다는 거였죠. 저는 일부러 예비 남편이 분위기 좋으라고 안 불렀나 싶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예비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민석이 형 동생 진우라고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가 여길 왜 기어들어와? 네 형 결혼하려는 사람 처음 들이는 이 귀한 날에.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좋은 표정을 짓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단숨에 얼굴이 뾰족해지며 귀청이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버럭 화를 내는 거였어요. 덕분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죠. 저는 그제서야 저 높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추락한 기분이 들며 형실을 직시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남편 얼굴에 항상 그늘을 지게 만들었던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제대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예비 시동생이 주춤거리며 현관문을 못 벗어나고 있자 예비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렀어요. 엄마가 말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은진이한테 내 가족들 인사시키는 날이니까 다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요즘 3분기 계획안 발표 준비하느라 바빠서 진우 볼 시간을 따로 빼기가 어려웠거든요. 너는 그럼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하든가 하지. 오전에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죠. 뭐 너희가 워낙 바쁘니 하루에 같이 보는 것도 좋긴 하겠구나. 넌 계속 뭐하고 서 있어. 들어왔으면 빨리 앉든가. 네 형수 주려고 챙겨온 거 빨리 주든가 해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이내 멋쩍게 내려놓은 뒤 다시 예비 시동생한테 호통을 쳤어요. 예비 시동생은 작게나마 성의를 표시하고 싶었다면서 명품 핸드크림을 건네줬죠.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에도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부담 가지지 말라고 작은 거 챙겨왔다는 예비 시동생은 누가 보아도 참 선한 사람 같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요. 어쨌든 예비 시동생이 온 이후로 저희 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색한 다과 시간을 가졌고 저는 이때부터 먹은 모든 음식이 고스란히 얹히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살벌했던 다과 시간이 끝난 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람 좋은 웃음으로 다음에 또 보자며 절 배웅해줬어요.
처음과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의 웃음이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더군요. 예비 남편이 절 집까지 바래다 준다며 나왔죠. 예비 남편의 차로 귀가하던 중 저희는 먼저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사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소화제를 챙겨주며 저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어요. 오늘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나도 엄마가 며느리 처음 보는 자리에서까지 저렇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 속은 좀 괜찮아? 내려가는 것 같아. 솔직히 좀 많이 놀라긴 했어, 진우 씨. 아니, 도련님은 집에 같이 살아? 집에 있으면 매일 이런 분위기인 거야? 아니, 원래는 잘 안 그러긴 했어. 셋이 한나란시에 모이는 건 아버지 제사 때 말고는 없었지. 그동안 진우가 기숙사에 있는 대학 다니다가 또 군대도 다녀오느라고 집에 거의 없었거든. 그러다가 진우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까지 다 졸업해서 3개월 전부터 집에 있는 거야. 취직하는 대로 자취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어. 지금 평소엔 진우도 엄마도 서로 집에 없는 것처럼 따로 생활해. 주로 진우가 엄마를 피해 다니면서. 네가 불편해질 일 없게 할게. 그래도 진우가 애는 착하고 편하지? 도통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좋아 보였어. 되게 착하고 순하신 것 같더라. 맞아, 착한 애야. 아무래도 결혼식 준비할 때랑 신혼 초기엔 진우를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오늘 부른 건데. 다음에 바쁜 일 끝나고 조금 한가해지면 따로 보자. 오늘은 엄마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 알았어. 이야기가 끝난 뒤 예비 남편은 절 집에 내려주곤 떠났죠.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많이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남편이 앞으로 최대한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며 달래주니 전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불편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비 남편은 믿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의 충격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옅어져갔죠. 한동안 회사 일도 바쁜 데다가 결혼식 준비까지 병행하니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 준비로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를 함께 볼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에게 너무 친절하고 좋게 대해주셨어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 마음이 안일해졌던 것 같네요. 몇 개월이 지나 드디어 저희 회사에서 3분기 계획안 발표가 끝났을 무렵 예비 남편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비 시동생과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창한 약속을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 회사 근처 조용한 음식점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죠. 그날 만난 시동생은 전보다 더 활발해져서 여느 20대 중후반과 다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엔 너무 경직되어서인지 약간 애늙은이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잘 웃고 활발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말이에요. 첫 만남 때는 편히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희 세 사람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애매한 말실수로 예비 남편에게도 쉽사리 물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건드리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어머님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이고 좋네요. 밖에서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 물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다 같이 봐도 좋지만 다 같이 봐도 좋아요. 저번에 많이 불편하셨죠? 형이 오라고 해도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괜히 엄마가 있으신데 가가지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엄마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혼외 자식인 거죠. 어차피 저희 가족이 되실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기에 저는 순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걸 들은 예비 남편이 저를 괜찮다고 다독이며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5살 땐가 집을 나가더니 장장 1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으셨거든. 10년 만에 집에 올 때는 진우를 데리고 오셨고 말이야.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
나도 처음엔 진우를 껄끄럽게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애가 너무 착하더라고. 그리고 잘못은 아버지가 했지 진우가 한 건 없잖아. 그래서 엄마 대신 내가 많이 챙겨줬어. 아버지는? 말도 없이 무작정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얼마 안 가서 협심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는 저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형이 말려서 겨우 이 집에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황천길을 건널 뻔한 걸 진우가 구해줬거든. 이후 예비 남편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비 남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등하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다고 해요.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가 집에서 거리도 애매하고 교통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남편은 자전거를 매일같이 타고 다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예비 남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행여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를 치게 될까봐 예비 남편은 그 와중에도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음에도 몇 시간 동안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해요. 당연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예비 시동생과 함께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날도 어두워지고 도로변으로 기어나가는데 그때 진우가 날 발견한 거지. 제가 눈치도 없이 엄마보다 먼저 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형이 무릎이 아예 쓸리고 꺾여 있는데 당시 제가 핸드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일단 형을 들쳐업고 집으로 무작정 온 거죠.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는 도련님이 고마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끼시는 큰아들을 구해준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한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어. 네가 뭔데 나보다 내 아들을 더 먼저 찾았냐는 말이었지. 뭐? 그게 무슨... 예비 시어머니는 혼외자인 작은아들이 큰아들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신이 선물한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작은아들을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예비 남편이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말려서 겨우 화내는 걸 멈추긴 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더더욱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 이후로 형이랑은 친해졌잖아. 원래는 서로 말도 안 걸었는데. 밖에서 만나면 떡꼬치도 사주고 대학을 간 이후에는 용돈도 몇 번 쥐어줬어요. 그런 엄청난 사연을 듣고 나니 웃으면서 예비 남편을 칭찬하는 예비 동생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날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에 대한 좋았던 마음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어요. 만약 결혼을 한 이후에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서 벗어난다면 저에게도 똑같이 대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올라왔고요. 제가 밀어붙여서 준비하게 된 결혼인데 제가 먼저 결혼을 모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남모르게 고민이 깊어만 갔죠. 약속한 당일날 저희 네 사람은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고 여느 때처럼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셨지만 바로 옆에서 자신의 외투와 가방을 들고 있는 예비 시동생에겐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죠. 예비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것인지 그날은 예전처럼 언성을 높이거나 표정을 험악하게 굳히진 않긴 하더군요. 그럼에도 그 모습이 불편했던 저는 그날의 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쇼핑을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명품 주얼리를 고르는 데엔 거의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정장 세트를 고르는 데엔 불과 30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었죠.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를 맞춰주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놔두질 않더군요. 오래 걸으니 무척 피곤하구나. 그만 식사하러 이동할까? 어머님, 그럼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구두 고르는 데엔 그렇게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의자나 영 배겨서. 은진이 너는 배 안 고프니? 나는 너무 피곤하고 허기져서 빨리 여기를 좀 나가고 싶은데. 구두는 괜찮아요. 저도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얼른 나가서 식사하러 가요.
예비 시동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는 쌩 하고 가게를 나가버렸고 남은 저희 세 사람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미리 예약해두었던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답니다. 예약해둔 룸에 들어가 앉았을 때도 저는 어서 빨리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이 결혼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픈 마음만 굴뚝 같았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머 하면서 백화점에 스카프를 놓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정신 좀 봐. 곳에 스카프를 놓고 왔네. 아까 2층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내가 분명히 메고 있었는데. 식사 끝나고 다시 들러서 찾아볼까요? 아까 어머님 목걸이 보실 때 풀으시고 손에 들고 다니시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야, 너 우리가 무슨 매장 돌아다녔는지 다 기억하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턱짓으로 예비 시동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동생은 군소리 없이 일어났죠. 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도련님 괜찮아요. 거기가 차로 15분 거리인데 어떻게 가려고요? 일단 식사하고 찾아보고 분신물 나온 게 없다고 하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괜찮다. 쟤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허튼 돈을 쓰니? 제가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다녀올 게다. 네, 괜찮아요, 형수. 금방 다녀올게요. 예비 시동생은 괜찮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언짢은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제가 세 자매 중 둘째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이래저래 서름을 많이 당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집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 예비 시동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 사실 그 모습을 보는 누구라도 저와 같이 불쾌하셨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은 너무 명백하게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으니까요. 굳어진 제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이어 첫 번째 에피타이저 음식이 세팅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사를 맛있게 즐기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빠른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했죠. 저는 말없이 음식만 깨작대며 오늘 저녁에 예비 남편에게 어떻게 결혼을 무르고 싶다고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스카프 찾았니?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뭐라고요? 전화를 받던 예비 남편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금방 그리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은 예비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호가 백화점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대. 지금 근처에 있던 분이 앰뷸런스를 불렀다는데 얼른 가봐야겠어. 저와 예비 남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짐을 챙겼어요. 반면 예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휴 하고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예비 남편은 저에게 차 키를 맡기며 자기는 사고 현장으로 갈 테니 일단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비 남편이 뛰쳐나간 뒤 시어머니는 세상 못마땅한 표정으로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일단은 거기서 말싸움을 하는 것보다 빨리 차를 빼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화를 참았답니다. 곧 예비 남편에게서 방금 앰뷸런스가 어느 병원으로 갔고 자신은 경찰서에 들렀다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내달렸죠. 병원에 도착해 저는 정신없이 예비 시동생을 찾아갔는데요. 생각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했는지 병원 측에서도 보호자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예비 시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를 찾는 간호사로 보이는 분에게 다가가니 그분은 다짜고짜 수술 동의서부터 내밀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빨리 수술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세요. 아, 가족은 아닌데 잠시만요. 어머님, 여기에요. 빨리 오세요. 그 와중에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전혀 상황이 심각한 걸 모르는 눈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무작정 수술 동의서 앞으로 끌고 왔어요. 어머님, 빨리 서명해주세요.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환자분이 지금 머리를 다치신 상태라 많이 위독하세요. 오토바이에 치이시면서
하필 보도블럭에 부딪혀서. 아, 그럼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예? 머리를 다쳐서 하는 수술이니까 보통 수술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아, 정말. 볼펜과 수술 동의서를 들고 있던 간호사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긴박한 와중에 그런 말을 내뱉다뇨. 그 상황에 수술비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일단 서명은 안 할래요. 우리 큰아들 오면 얘기하든지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방금 이분이 설명한 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사람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얼른 사인하세요. 너야말로 설명을 제대로 들은 거니? 예, 머리가 다쳤대잖니. 너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머리가 다친 거라면 깨어나도 문제일 수 있어. 그러면 괜히 돈만 버리고 그냥 둬라. 예비 시어머니가 인간이라면 뱉을 수 없는 미친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 동안 어느새 간호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저는 사이코패스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그 간호사를 다시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죠. 보호자의 동의 따위 안 받아도 수술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간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려던 찰나에 의사복을 입은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 급하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자마자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만 같았죠. 엄마, 은진이니? 뭐야? 어떤 미친 보호자가 지 아들 위급 상황에 수술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나왔는데 사부인? 수술 동의서 사인 안 해준 보호자가 사부인이세요? 아니 저는... 마침 그때 예비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쪽으로 뛰어왔어요. 아,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준우 괜찮나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 빨리 사인해. 당장? 네네, 여기요. 엄마는 예비 남편의 사인만 받고 얼른 다시 수술실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비 남편은 곧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알아차리고는 물어보았죠. 진우, 어떻게 됐대? 장모님이 직접 수술 맡아주신다고 한 거야? 자기가 연락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있었지. 도련님이 사고당했을 때 보도블럭에 부딪혀서 머리가 다쳤대. 상태가 심각해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왔는데 글쎄 당신 어머님이 사인을 안 하겠다는 거야. 머리를 다쳤으면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수술 이후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뭐라고? 제 말에 예비 남편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의 생물을 쳐다보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런 큰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이던 그 사이코패스는 그제서야 말을 더듬기까지 하며 당황하더군요. 예, 은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한 말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분명히 간호사가 얼른 수술 동의서 해줘야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였죠? 수술비 많이 들겠네 였잖아요. 제가 기가 차서 소리를 지르고 당장 사인하라고 닥달했을 때 큰아들 올 때까지는 동의 안 하겠다고 가라고 하셨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한 가족한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엄마, 지금 은진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방금 경찰서에서 사고 당시 CCTV를 보고 왔어.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뭘 어쨌다고? 대답해. 엄마가 정말로 진우 수술 동의도 안 해주고 버티고 있었냐고? 아니,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네가 곧 와서 할 거 아니었니? 너는 무슨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가 거절한 그 시간 때문에 진우가 잘못되면 어떨 거였냐고? 걔가 어쩌다가 사고가 났는지 그새 잊어버렸어? 엄마가 스카프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 그런데 애가 죽든 말든 내버려 두려고 했다고? 내 말은 어쨌든 우리 집안 벌이야. 네 월급밖에 없고 또 애가 만약 잘못돼서 죽느니만 못한 상태가 되면 뭐라고?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예비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었고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서 듣다가 저도 참지 못하고
그날 내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잘 됐네. 저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난 이 아줌마가 그냥 단순히 진우 씨를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런 수준이 아니었네요. 그냥 당신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전 당신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그게 아니라 은진아,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내가 이러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어떤 이유라도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당신은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저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쟤는 지 아빠가 어디서 굴러먹다 데리고 온 남남이라고. 내가 왜 남의 자식을 아들인 척 돌봐주고 수술비까지 내줘야 한단 말이냐? 여지껏 먹이고 입혀준 것도 내가 오히려 베풀어준 거라고. 집도 재산도 전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진우가 자기 몫을 받은 거죠. 엄마가 베풀어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남이건 원수건 사람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따지고 보면 남인데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저런 사고 당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꼼짝없이 죽기만 바라실 건가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그 여자는 그런 제 뒤에 대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사람을 죽이려는 거랑은 다르다며 우겨댔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일찍 집에 들어온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예비 시동생의 수술 경과만 알려준 뒤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그간의 일을 엄마한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안의 과거 스토리와 전날 백화점, 식당,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제 말을 전부 귀담아 들은 엄마는 그런 집안이랑 이제라도 결혼을 취소한다니 잘 결정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제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공지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따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같이 잘했다고 제 결정을 칭찬해 주었죠. 이 일이 있은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예비 남편이 전에 없던 긴 휴가를 사용해 회사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일주일 만에 만난 예비 남편의 몰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만 봤었는데 면도도 안 하고 다크서클도 심하게 내려온 상태로 나왔거든요. 예비 남편은 다행히 동생은 잘 깨어났고 다 나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다행이네. 앞으로 치료받는 게 또 오래 걸리겠네. 그래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팔다리 모두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그건 견딜 수 있지 뭐. 진우 병원비는 전부 내가 부담할 거고 파원 위자료도 내가 다 지불할게. 예식장이랑 스드메 알아봤던 거 그것도 내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겠어? 드레스랑 메이크업은 내 이름으로 예약했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부담할게. 아버지 유산을 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집 내놨어. 엄마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사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원룸 하나 구해주고 거기서 지내시라고 했어. 집값 받고 나면 우리 결혼 취소했던 거랑 진우 병원비 전부 해결할 만큼은 돼. 그리고 엄마가 살 원룸이랑 나랑 진우가 살 오피스텔도 마련할 수 있고. 나 이제 엄마랑은 연 끊고 살려고. 그렇구나. 오빠는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진작 이랬어야 했구나 싶어. 진우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 것까지 내가 같이 지내면서 봐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사실 우리 얘기도 하고 싶어서야. 혹시 내가 엄마랑 연을 완전히 끊어내면 나랑 계속 만나줄래? 너만 괜찮다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네가 결혼하기 싫다면 그냥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연애만 해도 좋아.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지금은 오빠를 보면 그때의 일들이 계속 생각나거든. 오빠가 연을 확실히 끊었다면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 천천히 고민해줘.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예비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았죠. 제 느낌으로는 예비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전화로 연락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사람에 대해선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것 말고는 전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애정 표현 같은 건 일절 안 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였어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한동안은 그저 잘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잠드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했을 만큼 저도 충격의 여파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안정을 조금 되찾고 나니 자기 생모와 연을 끊어낸 뒤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예비 남편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군요. 이게 단순히 정 때문에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예비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해도 될지 말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